안녕하세요.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숙경의 경우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채널에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잘못을 저질렀다고 깨달은 순간 숙경은 현의 뺨을 찰싹 후려 갈기고 말았다. 순간의 발작이었다. 아니, 착각이었다. 만일에 때린다면 현이 숙경이를 때렸어야 할 것이었다. 선손을 건 것도 숙경이었다. 오늘 현한테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숙경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 오늘뿐이 아니라 현은 그런 생각을 감히 품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현이 숙경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살뜰히 사랑한다. 숙경이가 만일에 사랑의 대가로서 현이 가지고 있는 일체를 요구했대도 감격해서 바쳤을 현이었다. 이 사랑의 대가란 반드시 숙경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단 한 번의 키스를 위해서 숙경이가 현한테 그의 생명의 일부를 요구했대도 기뻐서 응했을 현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도 좋았고 사회적 지위라도 좋았다. 결핵균의 최고 권위요. 국립결핵연구원장이란다면 값싼 지위도 아니다. 그 일부나 또는 전부와 숙경의 사랑과를 바꿀 수 있다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고 숙경의 사랑을 독점했을 현이기도 했다. 이 단 한 번의 키스가 숙경의 애정의 전부, 육체까지를 의미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것이 설사 키스에서 그치는 애정이라는 것을 알았었대도 기뻐서 자기를 바쳤을 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숙경에게 대한 현의 사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 사랑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애정이었다. 별을 그리는 철없는 소녀의 하염없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 현이 감히 숙경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리가 없다. 현한테 먼저 손을 내어준 것은 숙경이었다. 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받듯이 숙경의 손을 받았었다. 손바닥에 놓여진 그 숙경의 손을 현은 그저 바라다 보기만 했었다. 감히 쥐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은 숙경의 의사를 몰랐다. 숙경의 열이 38도를 넘었을 때였던지라 열 때문에 그러는 것이려니 했을 뿐이었다. 마침 객혈을 한 뒤이기도 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의 공포가 의사인 자기한테 구원을 청하는 것이거니 했을 뿐이다.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애원으로만 해석했었다. 그래서 현은 보고만 있었다. 으스러지도록 쥐어보고 싶은 손이었다. 말라서 그렇지 여자로서는 큰 편에 속하는 숙경이다. 그러면서도 손과 발은 조그마했다. 정말 귀엽게 생긴 손이었다. 꿈에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하던 손이기도 했다. 그 손을 만져볼 용기를 못 낸 현이었었다. 내어주는 손도 만져보지 못하는 현이었다. 그것을 보자 숙경은 안타까운 듯이 또 한 손으로 현의 손을 덮어쥐었었고 현의 상체를 지그시 당긴 것도 숙경이었다. 그때 숙경은 누워 있었다. 침대였다. 의자를 침대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현의 상체는 물속처럼 숙경한테로 끌려갔다. 현한테는 아무런 힘도 권리도 없었다. 일체를 숙경이한테 내어 맡긴 것은 숙경의 의사를 모르는 데서였다. 중환자는 곧잘 의식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현도 오늘의 숙경의 행동은 중환자의 그것으로만 알았던 것이다. 괴로우십니까? 현은 이렇게 물었었다. 정중을 다한 물음이었다. 사실 숙경은 소중한 환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의 수입밖에 없는 현한테는 숙경은 생활에 좋은 보조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생활뿐이 아니었다. 극진히도 아내를 사랑하는 숙경의 남편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다.
넥타이도 사서 보냈고 셔츠도 보냈었다. 아내의 건강이 좋아졌노라고 차를 가지고 와서 저녁도 내고 하는 숙경의 남편이었다. 물론 숙경의 뜻을 받아서였을 것이고 보니 숙경이는 현의 좋은 패트런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고마운 사람에게 대한 예의였다. 숙경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현은 그때까지도 숙경이가 괴로워서 그러느니라 했다. 그러고도 숙경이가 그의 상체를 지그시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서도 현은 자기의 생명을 맡은 의사한테 대한 중환자의 하소연으로 알았었다. 그랬기 때문에 끄는 대로 끌려갔었고 숙경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만 사로잡혀 있은 현이었다. 그 숙경이가 현의 목에 손을 감은 것이었다. 현은 그저 얼떨떨하기만 했다. 엄두도 못 내던 물건을 받은 때와도 같았다. 받아야 주체도 못할 물건을 받은 때의 낭패였었다. 받다가 뺨이나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기도 했었다. 현은 갈피를 못 차렸다. 주는 것도 같았다. 숙경의 눈이 그랬다. 그것은 적어도 장난치는 눈이 아니었다. 그 어떤 탐나는 물건에 대한 억제하지 못하는 정열의 눈이다. 자글자글 끓는 것 같은 눈이었다. 대담한 눈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현한테는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아파서 못 견디는 환자가 의사한테 매달리는 심정이라 했다. 사실 현은 그런 경험이 많았다. 아름다운 부인도 있었다. 처녀도 있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온 여자 대학생도 있었다. 히랍의 조각처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건성능막염이었다. 미애란 이름이었다. 미애는 마치 애인인 듯이 현을 끌어안고 울었었다. 울고 나서는 그만이었다. 대금을 주고 짐이나 지었던 사람처럼 다음 순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이다. 오늘의 숙경이도 그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숙경은 당기던 팔의 힘을 늦추는 것이 아니었다. 사뭇 끌고 가는 것이었다. 현의 상체는 숙경의 가슴에 안기고 말았었다. 그 순간이었다. 현의 입술이 숙경의 입술에 닿았던 것이다. 아니, 숙경이의 입술이 현의 입술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긴 동안이었다. 10년 전이다. 숙경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였다. 물론 지금 미영 각국의 결핵병원 시설 시찰차로 가서 있는 남편과의 신혼여행이다. 그때 그의 남편 디그 씨는 이미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학구 생활에 빠져서 35이 되도록 여자란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다. 그 디그 씨가 독신 때부터 소중히 여기던 그릇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백작이었다. 값도 숙경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값이었지만 동경 유학 때부터 15년간을 책상에 놓고 즐기던 그릇이라고 했다. 남편은 그 그릇에 과일을 담아 놓는 것이 낙이었다. 이 그릇이 뭔지 아시오? 초면에도 자랑을 하던 그릇이다. 숙경이가 혹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그릇을 깼다간 이혼입니다. 잘 보아두시오. 약혼 시대였다. 물론 농담이었다. 그만큼 아끼던 고려 시대의 백작이었다. 조선의 백작이에 비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백작이를 숙경은 탈싹 깨었던 것이다. 부리는 계집아이더러 받으라고 준 것이 잘못 받아 떨어뜨리자 대돌에 떨어지면서 탈싹 두 쪽이 났던 것이다. 실상 따지면 계집애한테는 잘못이 없었다. 주기를 잘못 주어서 깬 것이었다. 그러나 숙경은 발작적으로 계집애의 뺨을 후려쳤던 것이다. 마치 오늘 같았다. 그 계집애한테 잘못이 없었듯이 오늘의 희원한테는 조그마한 잘못도 없던 것이다. 순애라는 14대 나이였다. 이름처럼 온순한 아이다.
지금 세상에서도 저의 할머니가 걱정을 하신다고 귀밑머리까지 따던 순애였다. 순애는 잘못했노라고 싹싹 빌며 울고 있었다. 현도 지금 뺨을 야무지게 얻어맞고서 눈물이 글썽해 있는 것이었다. 현을 부른 것도 숙경이었다. 퇴근 시간보다도 2시간이나 먼저 숙경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사실 열도 올랐었고 식모는 저자해 가고 없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려면 2시간은 있어야 했다. 언제나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죽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공포의 시간이었다. 숙경은 그럴 때면 매양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전화를 걸면 15분 이내에 뛰어와주는 남편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랬었다. 정 바쁘면 와서 3, 4분 위로를 해주고 다시 뛰어나가던 남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지금은 없었다. 아직도 석 달은 더 있어야 돌아온다. 숙경이도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었다. 그저 고적했고 그저 허전했었다. 주사를 맞고 싶기도 했었다. 그래서 현을 불렀던 것이다. 어쨌든 현을 부른 것도 숙경이었고 현한테 손을 내어준 것도 숙경이었다. 그의 목에 팔을 걸어 당긴 것도 숙경이다. 입술을 청한 것도 숙경이었다. 주저하는 현을 채찍질하듯 해서 모든 잘못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깨닫는 순간은 꼭 10년 전 그 고대의 백작이를 깼다고 깨닫는 순간과도 같았다. 그릇을 깬 것이 순애라고 숙경은 순애의 뺨싸대기를 후려쳤지만 지금은 똑같은 발작으로 현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걷잡을 수 없던 발작이었다. 무서운 착각이기도 했었다. 미안합니다. 현은 눈물이 글썽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전 어떡하란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착각이다. 순애의 때처럼 그때 숙경한테는 일체 잘못은 현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현이 온 것 같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엿보고 온 것이라 생각했다. 손을 내어준 것도 현이요. 입술을 청한 것도 현이라 했다. 일체의 잘못을 현이가 주동이 됐더니라 했다. 아니, 강요했더니라 했던 것이다. 숙경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과오가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배울 낯이 없네요. 숙경 씨도 디귿 선생도. 나 그만 가겠습니다. 숙경이가 일체 과오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니, 현을 사랑했다는 것을. 숙경은 일어서려는 현의 손을 잡아 안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던 것이다. 아프셨죠? 숙경은 현의 볼을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제가 왜 선생님을 때렸을까? 미쳤어. 내가 아주 미쳤어.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아주 빨개졌어요. 내가 잘못이었죠. 숙경 씨야 지금 중환자가 아니십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신상으로나 필요할 대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거기다 열도 있고요. 더욱이 생에 대한 자신도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디귿 선생까지도 안 계시니까 정신적으로 몹시 고독하셨죠. 기대고 싶어하는 것은 사항정입니다. 더구나 숙경 씨는 환자시니까요. 그런 심정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정말 선생님 뵐 낯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절 꾸짖어 주세요. 탕렬하고 욕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아유, 아닙니다. 숙경 씨한테는 환자라는 죄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책임이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또 한번 키스를 하겠어요. 선생님은 조금도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숙경은 엎드려 울고 말았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만. 울면서 하는 소리였다. 숙경이는 어둠이란 것을 모르고 살아온 여성이었다. 어려서는 공주처럼 자랐었다. 집도 궁궐 같았다. 숙경이는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지만 막대한 돈도 있었다. 부리는 사람만도 식모가 둘에 친모가 둘이나 있었다. 거기에 막내딸이었다. 유치원에는 인력거를 타고 다녔었고 학교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 숙경이었었다. 디귿 씨와 결혼할 때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월관에서 혀를 내두른 호화판이었었다. 거기에 디귿 씨는 아내밖에는 모르는 신사였다. 이 세상에서 오직 숙경이만이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는 디귿이다. 술도 별로 안 했다. 매일 연회에 쫓아다녀야 할 디귿이면서도 부득이한 자리가 아니면 빠졌고 가도 곧 자리를 뜨는 남편이었다. 벌써 오세요? 좀 더 놀다 오시지 않고. 숙경이가 미안해하면 디귿씨는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다람쥐가 보고 싶어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지. 디귿씨는 만혼이기도 했었지만 집에 와서도 숙경이가 못 견딜 만큼 애무를 했었다. 귀여워서 귀여워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서재 들어가면 목석처럼 움직일 줄 모르면서도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재수였다. 볼을 비비고 입술도 대고 안아도 주고 어린애처럼 무릎에 앉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남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직 몸이 약한 것이 불행일 뿐이었다. 그러나 숙경의 병은 숙경이를 조금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었다.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디귿이는 이 숙경의 절망을 잘 헤쳐 주었던 것이다. 당신은 병을 비관하는가 보지만 당신이 정말 피둥피둥하니 날뛴다면 난 당신이 벌써 싫어졌을지도 몰라.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요. 여성치고는 큰 편이야. 거기다가 살이나 뒤룩뒤룩 찐다든가 지만 실은 말마처처럼 덜기록 대보 금방 실증이 났을 거요. 몸이 약하다는 거 그것도 당신의 복 중에 하나야. 그런 줄이나 알라고. 이런 남편이었다. 미국 떠나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디귿씨는 숙경을 서재로 불렀었다. 6달 동안이니까 6번은 키스를 해야 한다던 것이다. 그리고 정말 어린애들처럼 소리를 내어 세던 남편이었었다. 아들이 둘에 딸이 하나. 한 부부가 행복을 느끼기에는 알맞을 소산이기도 하다. 그 아들, 딸들이 또 머리가 좋았고 인물도 해사했었다. 거의 연년생이어서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몸이 약하다 하여 만 5년간은 의학의 힘을 빌려오고 있는 터다. 아이들도 석 달만 되면 뚝 떼어가는 남편이기도 했다.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는 시부모는 심해 겨운 상전이니까. 이러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따로의 살림을 차린 남편이었다. 이 숙경이한테 병보다도 더 무서운 우울이 생긴 것은 그날 오후였다. 현이 나가자 숙경은 식모와 딸이 저자에서 돌아오도록 울었었다. 통곡이었다. 울어도 울어도 씻어지지 않는 죄였다. 뒹굴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몸이었다. 그날뿐이 아니었다. 숙경은 이튿날도 울었고 그 이튿날도 남몰래 자릿 속에서 울었었다. 바로 그 이튿날이었을 것이다.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었다. 편지가 왔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던 숙경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편지다. 일주일간 그리웠던 정이 찰찰 흘러넘치는 편지였다. 가위를 찾는 시간이 안타까웠다. 푹 찢었었다. 그러나 그 남편의 편지가 벌써 며칠째 경대 빼다지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런 일을 남편이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숙경이가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숙경이가 이렇게 괴로워한 것은
한 번 저지른 과오에 대한 참회 때문만은 아니었다. 숙경은 그래서 슬프니라 했었다.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은 슬픔이니라 했었다.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린 뉘우침에서 오는 슬픔이니라 했던 것이다. 다시는 깨끗해질 수 없는 몸, 티 하나 없던 얼굴에 생긴 치명적인 흉터를 거울에 비춰보며 울고 울고 하는 그런 슬픔이니라 하고도 생각하던 숙경이었었다. 물론 지금의 숙경의 슬픔은 그런 슬픔이었다. 그런 고민이었고 거기에서 오는 공포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기의 슬픔이 그런 슬픔만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그 슬픔이 보다 더 큼을 깨닫고 우는 자신임을 발견하고 있는 숙경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숙경은 그날 오후에 생긴 일은 죄인이라 했었다. 과오니라 했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느니라 했었다. 죽을 용기가 없다면 잊어야 한다 했었다. 현을 잊어야 한다. 아니, 현을 미워해야 하느니라 한 숙경이었었다. 40년간 고이 지켜온 몸의 순결을 여지없이 짓밟은 사나이. 낙원처럼 오직 즐겁고 밝고 행복스러운 자기네 가정에 불을 지른 사나이가 현이었다. 그 현을 잊는데 그치지 않고 미워해야 한다는 숙경이었다. 사실 미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숙경은 현으로 해서 이뤄진 자기 몸의 순결을 슬퍼하는 슬픔보다도 그를 잊지 못하는 자신임을 깨닫는 슬픔이 더 큰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는 슬픔은 더 컸다. 미워해야만 할 현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애달픔. 그것은 고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의 숙경이한테는 한 가지의 슬픔만으로 좋겠다. 그 어느 한 가지의 슬픔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숙경이었다. 그녀는 원래 조그만 슬픔도 견뎌내기 어려운 약한 체질을 타고난 여성이었다. 벌써 숙경의 하루는 슬픔의 연쇄였다. 하루 24시간은 괴로움으로 있다 있었던 것이다. 반은 뉘우침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이었다. 또 나머지 반은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는 슬픔, 미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리워지는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는 괴로움이었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은 그래도 현을 그리는 안타까움과 잇따 버리는 숙경이었다. 숙경의 눈은 언제나 남편의 눈과 마주쳐 있었다. 무서운 눈이었다. 이글이글 타는 눈이었다. 적한테 덮치려는 직전에 그 무서운 증오의 눈이다. 증오뿐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질투에 타는 눈이었다. 숙경은 지금도 그 눈과 마주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현한테서 얻을 수 있었던 가지가지의 향락에 사로잡히는 숙경이었다. 숙경이보다도 7년이나 젊은 현이었다. 남편보다는 15년이나 젊은 현인 셈이었다. 그 젊음에서 오는 손의 온기, 체온, 우람한 힘, 증오와 질투의 이글이글 타는 남편과 눈싸움을 하면서도 마음은 현한테로 줄다름치는 숙경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숙경은 지고 이기고 했다. 무서운 싸움이었다. 쪽진 머리에 정숙한 숙경과 반나체인 또 하나의 숙경과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서로 머리채를 감아주고 있었다. 서로 어깨 쭉지를 물고 뜯는 그런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 숙경은 지쳐 넘어지고 말았다. 병석에 누워 있는데 또 남편의 편지가 날아왔다. 긴 편지였다. 미치고 싶게 보고 싶은 숙경에게. 숙경은 첫 줄을 읽다가 말았다. 더 읽을 용기가 없었다. 쪽진 머리 숙경의 승리였다. 선의. 그러나 곧 다음 순간 숙경은 쪽진 숙경이가 반나체의 또 다른 숙경이한테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경이었다. 숙경은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들고 있었다. 저예요. 오늘 저녁에 그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 고뇌에서 나를 구하는 길은 죄에 대한 의식을 없이 하는 것이다. 숙경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숙경이가 가장 마음으로 존경하는 박 여사 집에서 돌아온 뒤부터다. 숙경이뿐 아니라 박 여사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신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 여사였다. 남편은 6.25 때 납치가 되어 갔었다. 유산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박 여사의 남편은 숙경이 모교의 교장이었다. 박 여사는 숙경이보다 2살 위이다. 그렇건만 일생에 몸살은 사흘 두어본 일밖에는 없다는 박 여사였다. 젊다기보다는 앳된 편이었다. 박 여사는 갖은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오남매나 되는 자녀에 골골하는 시어머니까지 있다. 남편이 납치가 되자 여사는 훌훌 벗고 나섰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것이었다. 학교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사가 구멍가게를 시작한 것은 오직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여사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를 갔었고 일체의 유한 마담과도 왕래를 끊었었다. 그 흔한 게에도 발을 안 들여놓았다. 게에 가면 옷에 입어야지, 다이아 반지 껴야지, 핸드백 들어야지. 그걸 네가 당하오? 나 9 식구야, 9.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린 것들한테 삼시 먹이는 재미, 학비 주는 재미, 성적표 보는 재미. 이런 박 여사였다. 그날이 박 여사의 생일이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박 여사한테 생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동무들 간에 말이 많았었다. 박 여사 남편의 제자들이었다. 숙경이가 갔을 때는 주안상이 떡 벌어졌었다. 모두 한다 하는 부인들이었다. 화제가 게였고 댄스였다. 이야기뿐이 아니었다. 음악도 없는데 서로들 끼고 돌던 것이다. 숙경이도 몇 번인가 본 광경이기는 했다. 그러나 상상 밖이었다. 모인 부인들의 거의 전부가 그 길로 또 몰려갔던 것이다. 누구는 춤 잘 추고 인물은 어떻고 모두가 남자들 이야기였다. 그 중에 둘은 딴 남자와 사건을 일으키고 있던 것이다. 세대가 달라졌다. 숙경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달라진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했다. 그러나 숙경이가 이것만으로써 자기의 죄를 벗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날 저녁 숙경이는 이상한 자리에서 박 여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집은 가정부인이 가서는 안 될 자리였다. 더욱이 박 여사가 가서는 안 될 집이었다. 그것도 남편이 아닌 딴 남자와는 가서는 안 될 집이었다. 그 집에서 숙경은 한 중년 신사와 음식을 먹고 있는 박 여사를 발견했던 것이다. 숙경이가 현과 살짝이 만나는 바로 그 집이었다. 그날 밤 숙경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했었다. 그렇다고 숙경이가 죄를 더 짓기 위한 자위책은 아니었다. 현을 잊기 위해서였다. 현을 못 잊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다. 죄에 대한 너무도 괴로운 자책에 견디다 못하면 현한테로 구원을 청하러 가는 일이 더 많던 숙경이다. 그저 뉘우침에 그치는 괴로움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것은 무서운 공포를 가져다 숙경이를 함정에다 휘몰아 넣고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 아픔과 무서움에 숙경의 약한 신경으로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다. 누구든 좋았다. 손잡아줄 대상이 필요했다. 공포에 떠는 자기의 몸을 포근히 안아주는 사람이 그리웠다. 이 지금의 숙경의 공포를 이해해 줄 사람은 오직 현뿐이었다.
현을 내놓고는 이 세상에는 없었다. 세대가 변한 거야. 나만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지 않나?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나를 또다시 현한테로 달려가게 만든 거잖아. 옛날에는 이런 죄를 짓고는 못 살았지. 목을 매서 죽거나 양잿물을 먹었어. 그러나 그런 여성은 오늘날은 없지 않은가? 이혼? 이혼도 그렇다. 헤어지면 그만일 것이다. 해방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던가를 숙경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숙경의 주위에만도 허다한이 많았었다. 정임이, 문자, 은희. 은희는 13년 동안이나 살던 남편과 헤어져서 남편의 친구와 버젓하니 살고 있는 것이었다. 전 같으면 돌아서서 침을 뱉었을 것이다. 상종은커녕 개나 짐승 취급을 했을 그런 사람들과 모두 몰려다니고 춤도 추고 개도 들지 않는가? 괴로워하기는커녕 즐거울 수 있는 모양이었다. 본인만이 아니었다. 주위의 사람들도 용감하게는 볼지언정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 이것이 이 세대의 윤리라 했다. 나도 그런 죄의 관념으로부터 해탈을 하자. 일시적인 과오가 아니냐. 깨우쳤으면 그만이다. 그럼으로써 현으로부터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현을 못 잊는 것은 그에게 대한 애정보다 이 죄에 대한 강박감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가 그리워서 만날 때도 있지. 그러나 사나운 개를 보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서는 아이들 심정대로 죄에 대한 공포와 괴로움에 못 이겨서 현의 품으로 뛰어간 일이 더 많지 않았던가? 죄에 대한 강박감만 아니라면 나는 현에 대한 그리운 정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박 여사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현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죄에 대한 공포가 확실히 나를 더 괴롭히고 있어. 그렇다. 사나운 개만 나의 주위에 없다면 내게는 어머니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현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어질 거야. 숙경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강박감으로부터의 해탈은 숙경으로 하여금 훌륭히 현에게 애정을 이길 수도 있었던 것이다. 숙경은 용감했다. 현에게서 온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도 그랬다. 세 번째도 그럴 수 있었다. 숙경이가 전화를 받은 것은 현에게서 온 다섯 번째 전화였다. 꼭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없습니까? 현은 애원하고 있었다.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된 사나이의 음성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데가 싫으시면 댁으로 갈까요? 집엔 안 돼요. 그럼 요전에 그리로 거기는 더욱더 안 돼요. 숙경은 망설이다가 역시 집으로 청했다. 그럼 집으로 오세요. 3시까지요. 숙경은 이제 자신이 생긴 것이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들어도 곤란했다. 숙경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날 것만 같았다. 모든 죄가 말끔히 씻어진 것 같은 가벼움이었다. 숙경은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태양이 무섭지가 않다. 영하 8도라니 차련만 곧 달다. 식모와 어린 것을 내보내고 나니 곧 후회가 난다. 다방 같은 데 가서 간단히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벌써 나갔다는 대답이다. 택시를 타고 온 모양이다. 현은 10분도 못 돼서 왔다. 숙경은 현을 남편의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의 엄숙한 공기와 남편의 커다란 사진이 자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현한테도 그런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을 본 순간 숙경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싹싹 애는 아픔이었다. 열흘 남짓한 동안에 현은 처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 광대뼈가 나온 편이었지만 눈에 보이게 두드러졌다.
양볼은 쪽 빠졌고 고열이 있는 사람처럼 까칠하다. 그 깔끔한 성격에 와이셔츠는 때가 꾀죄죄했다. 구레나룻이 많아서 그 깎은 자리에 푸르죽죽한 빛이 여간 좋아 보이지 않던 희원이었다. 그 볼을 볼 때마다 숙경은 새끼 청어를 연상하곤 했었다.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일도 있었다. 그 말에 현은 자기가 그렇게 어려 보이느냐고 웃고 있었다. 그 볼에 네댓세나 면도가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퍽 수척하셨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숙경의 순정이기도 했다. 숙경 씨의 잔인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웃지도 않고 하는 말이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까요? 한 인간을 빈 껍질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숙경 씨는 잔인할 수 있는 여성이지요. 그러나 나는 조금도 숙경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못하고 나는 완전히 천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한번 만나달란 것은 이런 세속적인 하소연을 하자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나자는 목적은 모든 것을 끝내자던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오기를 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 뵙기로 한 것이죠. 모든 것을 물로 씻어버려 주세요. 모든 걸요. 그렇다고 제가 일시적 기분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혹 제가 선생님을 농락한 것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깊이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았었어요. 말을 않고 또 의식도 못했지만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았어요. 열이 들뜰 때는 더구나 더 그랬고요. 선생님의 그 자상한 음성은 성자의 음성처럼 다정하게 들렸어요. 선생님이 놓아주시는 주사액은 생명수처럼 제게 생기를 돋워 주었죠. 그런 선생님을 잊는다는 건 제겐 가장 무서운 벌인 것도 잘 압니다. 전 일생을 두고 괴로워할 거예요. 선생님의 환상은 영원히 제 눈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괴로운 것이라니 이 괴로움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괴로움조차 없는 사랑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사랑은 괴로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괴로움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괴로움조차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값에나 가겠어요? 괴롭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는 통하는 말이라고 전 생각하고 싶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데 괴로움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우리의 사랑은 숙경 씨, 현은 숙경의 말을 툭 잘랐다.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하고 그는 이제 처음 담배에 불을 붙인다. 무서운 애연가로 하루에 평균 3갑을 피운다는 현이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괴로운 것이거나 배꼽 쥐고 웃는 것이거나 오늘 우리 자체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사랑이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평생 머리를 가랭이 속에 쳐박고서 괴로워할 것이고 우스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허리가 동강이 나게 웃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 아닙니까? 요는 그것이 괴로운 것이든 소태같이 쓴 것이든 우리는 어떻게 거기 견뎌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돼야 할 것입니다. 숙경 씨는 괴로운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숙경 씨의 말이니 나도 그걸 믿겠어요. 나는 숙경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사랑은 괴로운 것이라 치고 그럼 우리는 이 괴로움에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출발이야 어찌되었건 숙경 씨에게 대한 애정의 추억은 일시적인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숙경 씨의 손에서 오는 감촉은
나의 감정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숙경 씨의 입술에서 받은 환희는 내 생명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에 절대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캘 필요는 없어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숙경 씨가 뭐라든 숙경 씨는 나와 세포를 달리한 별개의 생물체입니다. 숙경 씨의 호흡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란 법은 없을 겁니다. 숙경 씨는 숙경 씨의 주관대로 물로 씻어버렸으니까 그로써 다 끝났을 것이죠. 그러나 물이 아니라 잿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생리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만으로서 사랑은 성립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온전한 해결이란 이 양쪽이 다 함께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진정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너무도 무성의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이러이러해서 해결을 지었으니 넌 어떻게 해결을 짓든 난 모르겠다. 우리가, 아니 인간이 이렇게도 무책임해서야 좋겠습니까? 숙경 씨가 날 진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진실한 것이었다면 난 일체 물로 씻었으니까 넌 자살을 하든지 미치든지 네 멋대로 해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입니까? 숙경 씨가 지금 내게 다 요구하시는 것은 미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살인가요? 물로 씻어버린다는 것. 현은 다시 말을 잇고 있었다. 숙경 씨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깨끗이 씻어버렸노라고.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숙경 씨 자신은 씻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믿기도 하고. 하지만 한 생명과 생명이 그 생 전체를 내어건 진실한 사랑은 물쯤에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그것은 착각이죠. 숙경 씨의 눈이 그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우리 숙경 씨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숙경 씨는 그렇게 믿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설사 숙경 씨를 위해서 그걸 시인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목숨을 내걸고 시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둘 다 그걸 시인한다는 것은 두 생물이 생명을 교차시킨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물로 그렇게 간단히 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동물적인 욕망에 휘감겨서 일시 야합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인이에요. 교양도 가졌죠.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는 위치의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시인할 수 있을까요? 동물적인 일시적 야합이라는 것을 시인하기보다는 나는 죽음을 택하겠어요. 내가 자살을 한다면 우리 사랑이 그런 불명예로부터 분리가 되어줄 것이니까요. 정말입니다. 진정이에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난 내게 필요한 일체 준비를 갖췄어요. 사흘 전에. 숙경 씨의 부군도 이제 20일 후면 돌아오실 것이 아닙니까? 나는 숙경 씨와의 결혼할 준비도 완료를 했고 미칠 수 있는 준비도 갖췄습니다. 자살하는 것, 그건 큰 준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내 아내가 나의 심경을 이해하고 깨끗이 해결해 준 것을 기뻐합니다. 역시 내 아내는 영리한 여자였어요. 그럼 숙경 씨, 이제 말씀해 주시죠. 숙경 씨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광입니까? 아니면 자살입니까? 이것입니다. 하고 숙경은 달려들어서 자기의 입술로 현의 입술을 덮어버렸다. 무서운 고뇌의 날이 있다 있었다. 그것은 인간성이 완전히 무시된 고뇌였다. 숙경은 어려서 생인손을 앓은 일이 있었다.
손톱을 뽑아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숙경은 이 세상 병 중에서 생인손 앓는 것이 제일 아프니라 했다. 관격도 되어 보았고 맹장염도 앓은 일이 있었다. 내장을 훑어내는 통증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무서운 가슴의 통증에 비할 것이 아니라 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럴수록 고뇌는 더해갔다. 그렇다고 현에게 대한 그리움이 줄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한테는 자백을 하리라. 이렇게 숙경은 결심을 했다. 숨겨둘 수는 없다 했다. 이 무서운 죄를 숨기고 그의 품에 들 수는 없다 했다. 숙경은 남편의 성격을 잘 안다. 남편은 일단 용서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용서로 끝날 일은 아니었다.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남편뿐이 아니라 남편이 용서를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남편한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비굴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체를 숨겨둔다면? 그럴 수는 없다 했다. 벌써 몇 번째나, 아니 몇십 번째나 부정된 방법이었다. 그렇건만 숙경은 또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나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이는 영원히 모르지 않는가? 현 씨가 그런 말을 할까? 현 씨가 그럴 일 없지. 현 씨가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닐 거야.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현 씨도 하지 않는다면 이 무서운 사실도 영원한 비밀로 돌아갈 거야. 그래, 덮어만 둔다면 아무런 비극도 없을 걸 구태여 드러낼 필요는 없어. 그 일을 불행하게 하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어린 것들도 아니 너무도 분해서 그이는 죽을지도 모르지. 그래 숨기자. 나 하나만 괴로우면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짓고 숨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공포에 떨겠지. 생각하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앞에서 떨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자기의 일생이란 그대로 공포의 연속일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각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숙경이었다. 그래도 역시 숨기는 길밖에는 없는 숙경이었다. 숨기자. 나만 말을 안 한다면 그이는 알 리가 없다. 나 하나는 괴로울지 몰라. 그러나 그이와 어린 것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가? 속이다 속이다 양심에 괴로우면 그때라도 늦지 않을 거야. 시간이 경과하면 그이한테도 덜 괴로울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보니 정말 모든 비밀이 영원히 숨겨지기나 한 것처럼 마음까지 가벼워졌던 것이다. 그때 현이 전화도 없이 찾아왔다. 아침결이었다. 출근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숙경은 비교적 가볍게 이 결심을 현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양심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인 줄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잘못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회개한다면, 뉘우쳤다면 신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선생님도 물론 저도 이 무서운 비밀을 영원한 비밀로. 숙경 씨, 경대 앞에 놓인 앨범을 뒤적뒤적하고 있던 현은 앨범에서 숙경이가 비원에서 찍은 사진을 떼서 양복 안포켓 속에 넣고서 이 사진은 내가 보관할게요. 숙경 씨가 뭐라고 하든 숙경 씨는 나의 사람이라는 표적으로요. 이렇게 말하면서 앨범을 덮어놓고 지금까지 난 숙경 씨를 가장 영리한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정말 날 실망시킵니다. 숙경 씨는 일체를 부군한테 숨긴다고 하십니다. 근데 속여야 될 것은 부군이 아니에요. 숙경 씨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지요. 난 죽어도 나의 숙경 씨가 그런 여성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속인다거나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아니 속이고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은 아니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는 따로 있어요. 주인 몰래 남의 과실을 하나 뚝 따먹고서 입을 쓱 씻듯이 남편 몰래 딴 남성과 접촉을 하고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싶게 싹 돌아서서 아양을 피울 그런 여성은 못 되십니다. 물론 많지요. 나도 그런 여성 한둘은 압니다. 고명한 분의 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을 알고요. 대학 교수, 실업가, 뭐 여럿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파티에나 몰려다니는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남편 몰래 딴 남자와 밀회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첫째, 놀라지 마십시오. 접된 그런 말을 안 했었지만 내 아내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숙경 씨 이야기를 하자 내 아내도 실은 자기도 그런 남성이 있으니까 잘 됐다는 것이었어요. 배체기로 하는 수작이었겠죠. 내 아내한테 그런 남성이 있었다고는 믿지 않아요. 지기 싫어서 한 수작이었겠죠. 하지만 젊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애정윤리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 숙경 씨를 그런 여성과 같이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숙경 씨의 명예보다도 나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난 숙경 씨를 그런 여성으로 볼 수도 없지만 나 자신 현대의 그릇된 윤리에 휩쓸린 여성들의 상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지질이 못난 얼간이로 떨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숙경 씨가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을 줄로 알아요. 그럼 선생님은 절더러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나와 새 출발을 해야죠. 무서워. 아이 무서워. 하고 숙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푹 가렸다. 너무 세요, 선생님. 너무 셉니다. 반은 울음이었다. 한 여성의 과오에 그렇게도. 숙경 씨. 현은 숙경의 손을 잡아당기듯이 하고 있었다. 그러면 숙경 씨는 일시적인 과오라는 것을 시인하시나요? 과오였다고요? 과오보다 죄가 더 커야 합니다. 이 말에 현은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모자가 쥐어졌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난 한 여성의 일시적인 과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비겁한 사나이는 아닌 셈이죠. 잔인한 사나이라. 좋습니다. 안심하시죠. 숙경 씨를 위해서 숙경 씨의 일시적인 과오를 영원히 비밀에 붙여드릴게요. 단 한마디, 난 과오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3년간 극진이도 사랑했어요. 숙경 씨는 내가 숙경 씨의 유혹에 졌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난 의사예요. 숙경 씨의 요구가 약일 때 약을 드렸고 애정일 때 또 애정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없던 애정을 짜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축적해 두었던 애정이 내게는 있었던 거죠. 이 아름다운 애정에 과오라는 추한 이름을 붙인다는 건 내게 대한 모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안심하십시오. 난 숙경 씨의 과오를 일체 비밀에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마친 현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서 숙경이 앞에다 집어 던져주고 약속은 꼭 지킬게요. 하고 휙 나간다. 그제야 숙경이가 울며 매달렸다. 선생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인간의 과오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현은 돌아앉은 채 신발을 신고 있었다. 구두끈을 매면서 하는 소리였다. 난 이런 모욕을 당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북 인간이 지지리도 못나서 과오의 대상이 되고 다녔을까? 하지만 난 그걸 과오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정에 충실했을 뿐이죠. 순정도 과오라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은 성자가 아니죠. 우리가 한 일이 과오였던가 아니었던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야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부인께로 돌아가 주세요. 숙경이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과오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만두시죠. 내 일은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돌아간다고 받아줄 내 아내도 아닐 겁니다. 아내는 날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죠. 경멸할 겁니다. 자기한테도 남자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여성이니까요.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는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발길로 걷어찬거나 진비 없이 하고 나가버린 현이었다. 얼굴에 침을 뱉어주었대도 이렇게 무색할 수는 없었다. 숙경은 더 붙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기운이 없었다. 숙경은 맥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어째선지 눈물 한 방울 나오지가 않는다. 눈앞이 아득해온다. 앉은 마루가 차츰차츰 수천 척의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착각이다. 아니, 실감이었다. 숙경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과 초조였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어서 역시 벽을 짚고 방까지 돌아왔다. 걷는 대로 그제서야 눈물이 똑똑 복도에 떨어졌다. 거기에는 전보가 와 있었다. 모레 저녁 5시 비행장에 도착한다는 남편으로부터의 전보였었다. 공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룻밤이 지났다. 새벽녘에서야 잠시 눈을 붙였던 모양이다. 눈을 뜨니 방안이 환하다. 숙경은 질겁을 해서 이불을 뒤집었었다. 빛이 무서웠다. 어둠보다도 무서운 빛이었다. 숙경은 떨고 있었다. 학질 들린 어린애처럼 떨려온다. 나는 죽어야 하는가 생각했다.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죽지 않고서 이 괴로움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착한 남편에게 대한 의리라고 했다. 아내의 도리라 했다. 땅에 떨어진 윤리에 항거하는 지성의 의무라 했었다. 그럼으로써만 더러워진 자기의 피가 정화되느니라 했었다. 이때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짐작에도 38도가 넘는다. 보통 사람에게는 고열이랄 것도 없는 열이었다. 그러나 한쪽 폐가 벌집처럼 돼버린 숙경이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열이기도 했다. 열에 못 견디게 되면 현이 생각이 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숙경이었다. 습관이라기보다 생리다. 숙경은 현이 그리워졌다. 현의 의술이, 주사가, 약이, 아니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몹시 괴로우신가요? 속삭이듯 다정한 음성. 현의 유한 음성은 그대로 그의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다. 현의 손을 통해서 받은 온기가 아직도 숙경의 손바닥에 남아있다. 몸이 확 풀리던 온기였다. 숙경은 그 남은 온기만으로도 흐뭇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기였다. 이 현의 체온이 그에게 대한 그리움을 불러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손에 남았던 현의 체온이 숙경의 몸 안에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열이 넘친 모양이었다. 가슴에서 넘친 현의 체온이 입술로 왔다. 짜릿한 자극의 키스다. 벌써 지금의 숙경이한테는 죄의 의식이 아니었다. 아내의 의무도 없었다. 윤리도 지성도 없었다. 오직 행복감뿐이었다. 이 아름다운 감정이 어떻게 죄가 되랴 했다. 현, 현 선생님. 10번 불러보아도 그리운 이름이었다. 과오란 누가 한 말이냐 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도 과오를 범하던가? 성스러운 감정이 어째서 죄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려졌던가
했다. 숙경은 현이 그리운 나머지 울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를 우는데 박 부인이 찾아왔다. 눈부시게 화려한 차림이다. 옷뿐이 아니다. 얼굴도 한결 젊어졌다. 왜 그래, 숙경이? 괴로워요? 그렇게 나빠졌나? 네. 웬만하면 일어나요. 좀 나다니면 기분이라도 낫지. 나하고 시장에 좀 가.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숙경이 놀랐지? 아니, 정말이세요, 사모님? 응, 의외야. 놀랄 거야. 그래, 나도 놀라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 어디 그런 용기가 있었나 싶어요. 그런 정열이. 뭐려, 사모님은 아직 젊으신데요. 숙경은 부인의 나이를 챙겨보고 있었다. 확실히 47인가 8쯤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젊으셔요. 이쁘시고. 누구한테 들리게 하는 말인지 숙경 자신도 모르고 되뇌고 있다. 나 어제 안나 까렌이나 봤다오. 잘 됐어. 하지만 안나가 죽는 건 난 반대야. 그야 원작이 그러니까 할 수 없겠지만 자살을 한다는 건 잘못이야. 뭐 하기야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거기다가 톨스토이란 분이 또 반세기는 뒤진 사람이었고. 그러니 100년이 아니야. 100년간 차이겠지. 그래도 좋았어요. 한번 가봐요. 자, 일어나요. 내 옷 몇 가지 골라주고 구경 가자고. 나 또 한번 볼 테예요. 하지만 숙경은 사정하듯이 박 부인을 돌려보냈다. 사실 열도 많았다. 숙경은 얼른 혼자가 되고 싶었다. 박 부인의 이야기를 좀 더 혼자 해부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100년의 차. 숙경이한테는 솔깃한 말이었다. 이 100년의 차란 말이 자기를 위해서 생긴 말처럼 달갑다. 그렇다. 100년 전 행동에 대한 책임을 100년 후에 진다는 수도 있나 했다. 일체를 물로 씻어서 100년 전 과거로 돌려보내자. 그것은 마치 100년 전에 물에 띄운 나무 조각을 100년 후에 같은 강물로 찾으러 가는 것이나 진대없는 어리석은 짓 같았다. 오후에는 열이 훨씬 내렸다. 숙경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로 했다. 박 부인이 말했던 안나 까레니나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숙경한테는 무서운 영화였다. 숙경은 입술을 깨물고 버텨보았지만 기차가 달리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뛰어나와 버렸다. 속이 메스껍다. 부랴부랴 차를 잡아타고 집으로 온다는 것이 차 안에서 객혈을 하고 말았다. 어느 땐가 눈이 뜨였다.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야 보니 남편이 와서 머리맡에 앉아 있다. 남편은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다. 숙경이, 숙경이 나와 이혼을 하고 현 선생과 결혼을 하면 어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남편의 말이었다. 그렇다고 비꼬는 티도 없다. 순정 같았다. 지금 숙경이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는 없을 것 같아. 현 선생은 권위자거든. 당신 병에는 신이야. 그 옆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야. 자기 아내라면 현 선생도 좀 더 정성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그가 지금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야. 아무러면 자기 아내와 남의 아내가 같을 수가 있나? 응? 숙경이 그렇게 하자고. 난 달리 또 결혼을 하지. 난 당신이 살기만 하면 그만이야. 헛소리를 했던가 했다. 비행장에도 안 나가니까 현을 만난 것이 아닌가 했다. 현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에 틀림이 없었다. 현 선생이 폭력으로 그랬어요. 하고 숙경은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 씌웠다. 뭐? 폭력으로? 네, 마취약을 먹이고서요. 전 몰랐어요. 깨나서야 알았어요. 그래 난 그이의 뺨을 후려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다가 정말 깨었다. 꿈이었다.
땀이 쪽 흘러 있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꿈이 아니다. 분명히 꿈에서 깼는데 머리맡에는 현이 앉아 있지 않은가? 숙경은 얼른 눈을 되감았다. 감고서 생각해 본다. 역시 꿈이 아니라 분명한 현이었다. 아드님의 전화를 받고 정말 울고 싶었어요. 현이 하는 소리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되살아온다. 숙경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을 찾았던 것이다. 아니, 현을 불러달라고 한 것도 같았다. 무서운 또 한 번의 과오였다. 불러서는 안 될 현이었다. 가슴이 아프다.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나는 또 잘못을 저질렀다. 이 뉘우침이 또 피를 쏟게 하고 말았다. 정신은 점점 선명해져 온다. 그럴수록에 뉘우침도 커갔던 것이다. 현은 서슴지 않고 두 손에다 숙경의 피를 받고 있었다. 그러고는 차근차근 조처를 하는 것이다. 일찍이 남편에게서는 보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런 때에 남편의 표정은 불쾌해하는 표정이었다. 현은 애석해하는 표정뿐이었다. 솜으로 입을 닦아주고 그리고 현은 또 놀라운 행동을 했던 것이다. 아직 피가 묻어있는 숙경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숙경은 즐겁을 해서 현을 떠밀쳤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현의 정열을 부채질했던 모양이다. 현은 일찍이 보여본 적이 없는 정열로 숙경의 입술을 빨고 빨고 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남편한테서는 보지 못한 정열이었다. 날이 밝았다. 현은 긴 키스를 남기고 일어서 갔다. 오늘 5시에 남편이 돌아올 것이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까? 자백해서 남편의 처사를 바라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얻은 결론이 이것이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다. 그러나 막상 남편 디귿이가 돌아와서 머리맡에 앉고 나니까 다시 또 번복이 되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했다. 역시 숨기자 했다. 그러나 이 결심도 그날 밤 반년 만에 남편의 품에 들고서야 그릇된 결론이었음을 발견하는 숙경이었다. 남편의 극진한 애무에 숙경은 떨기만 했다. 성자 같은 남편이었다. 이 남편을 속이고서 그의 품에 안길 수는 없다 했다. 공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대한 증오가 더 컸다. 나 오늘은 좀 따로 눕게 해주세요. 숙경은 이불을 쓴 채 남편한테 애원을 했다. 열이 또 오르나? 네. 나 아직 미국에 있거니 하고 편히 쉬어요. 남편은 다소곳이 떨어진다. 이불을 내려 더 덮어주기도 하는 남편이었다. 숙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남편을 속일 수는 없다 했다. 그렇다고 자백할 수 있는 숙경이도 못 되었다. 숙경이한테 할 수 있었던 일은 유서를 쓰는 일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밤새도록 숙경이가 생각한 것은 남편을 속이는 방법이 아니었다. 자백하는 일도 아니었다. 오직 유서의 사연을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죽는다는 결심만으로도 숙경은 석 달 동안에 그 무섭던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다. 일체의 불안과 공포는 벌써 숙경이를 괴롭히지도 않았었다. 나 좀 안아주세요. 꼭 좀 더요. 아내의 속삭임이 무엇을 의미했던지 남편은 그날 새벽에야 알 수 있었다. 이 한편을 나는 숙경, 아니 숙경이의 영에게 붙이기로 한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숙경의 경우였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큰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 산가,
들매, 누이의 집, 굉장시, 오형의 인간 등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읽지 않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뿐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이 가능하신데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